도연이 숨긴 지하 금고에서 윤선이 발견한 충격적 진실. 15년 전 아내의 죽음은 거대 건설그룹의 계획된 살인이었다. 증거를 손에 넣은 윤선을 쫓는 강 가족들의 살벌한 추격전. 과연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탐사기자 박 기자와 내부 고발자의 도움으로 마침내 터진 대한민국을 뒤흔든 특종 폭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며 윤선은 도현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선은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전날보다 한결 가벼웠다. 도현이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새벽 5시였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자신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이곳까지는 추적이 미치지 않은 것 같았다. 윤선은 2층 작업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어젯밤에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벽에 붙어있는 설계도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뒷면까지 확인했다. 그때 한 설계도 뒷면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도현의 필체로 47생일기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선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47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도현이 생일은 4월 7일이었다. 그렇다면 기일은? 윤선이 기억하기로는 도현이 아내, 직강 가족들이 어머니가 죽은 날이 7월 4일이었다. 4월 7일과 7월 4일. 47과 74. 거꾸로 된 숫자였다. 하지만 왜 하필 이 두 날짜일까? 단순한 기념일 이상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윤선은 휴대폰으로 강도현 이안의 이야기를 검색해봤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고 당일 그녀는 평소와 다른 길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고 직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지만 통화 상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사고 후 며칠 뒤 강도현이 갑자기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따내며 사업이 급성장했다는 점이었다. 마치 아내의 죽음과 사업 성공이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 설마 윤선이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오전 10시쯤 윤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위험하지만 도현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지하 금고를 찾아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집 주변에는 분명 경찰이나 가족들이 지키고 있을 터였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윤선은 먼저 도현이 집 근처를 정찰했다. 예상대로 집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간헐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하지만 집 뒤편은 상대적으로 허술해 보였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윤선은 행동에 나섰다. 뒷마당의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뒷문은 평소처럼 열려 있었다. 도현이 밤에 정원을 산책하는 습관 때문에 늘 열어두었던 것이다. 집 안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다.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했다. 설계도에 따르면 서재 바닥 아래에 비밀 공간이 있어야 했다. 서재에 들어서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윤선은 손전등을 켜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다. 카펫을 걷어내자 나무 바닥재 사이로 미세한 틈이 보였다. 손으로 눌러보니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살짝 들렸다. 윤선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로 작은 계단이 나타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말로 비밀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지하실이 나왔다. 그리고 그 한쪽 벽면에는 정말로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자식 금고였는데 숫자 4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윤선은 망설임 없이 407을 눌렀다. 도현이 생일.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704를 시도했다. 도현 아내의 기일. 역시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조합일까? 4707, 7440.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윤서는 노트에서 본 다른 숫자들을 떠올렸다. 도현이 자주 적어둔 다른 숫자들 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은 1542였다. 윤선 2541을 입력하자 드디어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와 USB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윤서는 경악했다. 그 안에는 15년 전 도현이와 내 사고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류들에 따르면 도현이와 내는 남편 이건축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 경쟁 회사는 거대 건설그룹이 계열사였고 그들은 입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후 도현이 받은 대형 프로젝트가 바로 그 건설그룹에서 준 것이라는 점이었다. 사실상 입막음용돈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도현이 마지막 1년간의 심경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가지고 살 수 없다. 암 진단을 받고 나니 더욱 확실해졌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내 가족들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될 것이다. 그들은 15년간 아버지가 성공한 건축가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윤선 씨가 유일한 희망이다. 그녀는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선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도현이 왜 마지막에 자신에게 노트를 맡겼는지, 왜 가족들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외간 가족들이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려 하는지도 그들은 아버지가 숨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USB에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고를 조작한 사람들이 통화 녹음, 돈 거래 내역,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비리 이전 모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윤서는 손이 떨렸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15년 전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부패 구조까지 폭로할 수 있는 폭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윤선이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위층부터 확인해. 지하실은 내가 할게. 강가족들이 목소리였다. 그들도 이 비밀 공간이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윤선은 서둘러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이미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 과연 윤선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도현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윤선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숨을 곳은 마땅치 않았다. 그때 한쪽 벽면에 환기구 같은 것이 보였다. 윤선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다행히 환기구는 성인이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다. 가방을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구겨 넣었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 강 가족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선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금고는 확인했어? 응, 비어 있어. 아버지가 뭔가 숨겨둔 게 있다면 이미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윤선은 확신했다. 강 가족들은 도현이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지자 윤선은 조심스럽게 환기구에서 나왔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윤선은 환기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봤다. 운 좋게도 집 뒤편 정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환기구를 통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해낸다는 성취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이제 도연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손에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였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거대한 건설 그룹과 강 가족들을 상대하려면 도움이 필요했다.
윤서는 휴대폰을 켜고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 기자. 도현을 인터뷰했던 그 기자였다. 그는 건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탐사보도 기자였고 무엇보다 도현을 존경했었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새벽 3시였지만 다행히 받았다. 여보세요? 박 기자님, 저 윤선입니다. 강도현 씨의 간병인이었던. 윤선 씨? 지금 경찰이 찾고 있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훨씬 큰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 기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어디 계세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만나야죠. 도현 선생님이 마지막에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 못하신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윤서는 24시간 카페에서 박 기자를 만났다. 그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윤선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범죄자 같지는 않네요. 뭔가 억울한 표정이에요. 윤선은 USB와 서류들을 그에게 보여줬다. 박 기자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정말이라면 이건 15년 전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비리 구조네요. 도현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알겠어요. 박 기자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USB의 녹음 파일들을 들으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 녹음들 정말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이걸 기사화하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제 안전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당신이 안전해야 이 진실도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박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해볼게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동료 기자들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알려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당신은 절대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요. 강 가족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몰라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기자는 자신의 명함 뒷면에 뭔가 적어서 건넸다. 여기 주소로 가세요. 제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 번호로만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서기 전 박 기자가 말했다. 도현 선생님이 당신을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용기 있는 분이에요. 용기라기보다는 의무감이에요. 도현 씨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것은 새벽 6시였다. 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조용하고 아늑했다. 사장도 박 기자의 부탁이라며 별다른 질문 없이 방을 내줬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윤서는 뉴스를 확인했다. 자신에 대한 수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 강 가족들이 경찰에 추가 진술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다. 뉴스에서는 도현의 죽음에 대해서만 다뤘을 뿐 15년 전 그의 아내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숨기려는 것 같았다. 역시 그들의 영향력이 언론에까지 미치고 있구나. 윤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의 크기를 실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후에 박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가지 확인된 게 있어요. 일단 15년 전 사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중 한 명을 찾았어요. 은퇴했지만 당시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그 건설 그룹에서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료와 그 사람의 증언을 합치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강 가족들과 건설 그룹이 가만히 있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윤서는 도현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거짓보다는 낫다. 내가 15년간 거짓 위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윤선도 이제 알겠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누명을 벗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일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도연의 진실을, 그리고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그의 아내의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박 기자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큰일이에요. 어젯밤에 그 은퇴 형사 댁에 도둑이 들었어요. 윤선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다친 곳은 없나요? 다행히 집에 없어서 무사해요. 하지만 당시 사건 자료들을 모두 가져갔대요. 분명 우연이 아닐 거예요. 강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선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내부 고발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사람과는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후 3시, 박 기자는 건설그룹의 내부 고발자와 만났다. 그는 4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남자로 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15년째 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특정 프로젝트들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김민수가 가져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5년간 강도현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 보세요. 강도현 씨가 설계한 건물들은 모두 예산이 30% 이상 초과되었어요. 그런데 그 초과분이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 돈들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결국 강도현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설계비나 컨설팅비 명목이었죠. 박 기자는 윤선이 가져온 USB 자료와 김민수의 회계 자료를 대조해봤다.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강도현 씨는 15년간 아내의 죽음을 대가로 받은 프로젝트들에서 거액의 돈을 받아왔고 그것이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도. 하지만 김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문제는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저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빼냈다는 걸 알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원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박 기자와 김민수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윤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도연의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다. 오늘도 그 전화가 왔다. 15년 전 일을 입 밖에 내면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협박.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암 진단을 받고 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죽기 전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 윤선 씨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윤선은 이제야 도연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가족들을 보호하면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그때 박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선 씨, 큰 변화가 있어요. 김민수 씨가 정식으로 내부 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국정감사에서 이 건설 그룹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보가 정치권에까지 전달된 것 같아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닥칠 것 같았다. 과연 그 예감은 맞았다. 그날 밤 10시쯤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윤선의 방문을 두드렸다. 윤선 씨 밖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경찰 같지는 않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윤선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이 아니라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 같았다. 강 가족들이 사람을 보낸 것이다. 윤선은 재빨리 짐을 챙겼다. 뒷문으로 나가야 했다. 사장님, 뒷문이 있나요? 내 부엌 쪽으로 나가면 뒷골목으로 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윤선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뒷골목에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그때 한 대의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 기자가 손을 흔들었다. 빨리 타세요. 윤선은 황급히 택시에 뛰어올랐다. 뒤에서 남자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택시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제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어디로 가죠?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기사를 발행할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택시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경기도의 한 모텔에 도착했다. 허름하지만 외진 곳이라 안전해 보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박 기자가 노트북을 켰다. 밤새 기사를 완성할 거예요. 김민수 씨의 자료와 당신이 가져온 증거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정말 큰 파장이 일겠네요. 네, 하지만 그래야만 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닐 수는 없어요. 진실을 공개해서 당신을 보호하는 게 최선이에요. 윤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연이 마지막에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 가족들과 건설그룹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절대 순순히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내일부터는 정말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것이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 정의와 부패 사이의 최종 대결이. 윤선은 도연의 노트를 꼭 껴안았다. 그의 마지막 부탁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다음 날 오전 6시, 박 기자의 기사가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건축계 거장에 숨겨진 진실. 15년간 이어진 거대한 비리 구조 폭로.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달궜다. 15년 전 강도연의 아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이어진 거액의 비리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특히 도연이 직접 남긴 음성 녹음과 내부 고발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되어 폭발력이 엄청났다. 모텔방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윤선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도연의 마지막 부탁을 이뤄낸 것이다. 댓글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범죄자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박 기자의 말이 맞았다. 기사 아래 댓글들은 윤선에 대한 동정과 지지로 가득했다. 간병인이 환자를 위해 목숨 걸고 진실을 밝혀내. 강 가족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었구나. 윤선 씨 무죄 석방해 주세요. 오전 10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윤선 씨 출두해 주세요.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으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죄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이었다.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도 확인했고요. 강 가족들의 진술에 거짓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사과의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니까요.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강 가족들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윤선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오후에는 더 큰 뉴스가 터졌다. 검찰이 건설그룹과 강 가족들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15년간 이어진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구속 영장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 발표를 보며 윤선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기뻤지만 도연의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도연의 둘째 아들 강지혁이었다. 윤선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윤선은 조용한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숨기려고만 했죠.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몇 년 전부터 눈치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지, 왜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힘들어하시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모든 걸 덮고 싶었어요. 가족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호 씨, 아버지가 마지막에 윤선 씨에게 진실을 맡기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저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실보다 체면을 택했거든요. 하지만 윤선 씨는 달랐죠. 윤선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도현 씨는 가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셨고요. 진실을 밝히면서도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하셨어요. 그래서 윤선 씨를 선택하신 거군요.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아버지를 이해하는 분을. 저녁이 되자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건설그룹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15년 전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비리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의 인정으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강도연의 아내는 정말로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죽임을 당했고 도연은 15년간 그 죄책감과 협박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날 밤 윤선은 도연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다. 경찰의 통제도 풀렸고 강 가족들도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서재에 앉아서 도연의 사진을 바라봤다. 도현 씨, 약속 지켰어요. 진실을 모두 밝혔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강 가족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인 표정이 아니었다. 윤선 씨, 큰아들 강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정말 윤선 씨를 믿고 계셨구나 싶어요. 저희보다 윤선 씨를 더 믿으셨던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도연 씨는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막내딸 강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면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윤선은 그들을 하나씩 껴안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도연의 진실이 밝혀졌고 그의 가족들도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도연의 아내에게도 명예가 회복되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도연과 그의 아내가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하지만 윤선의 마음속에는 이미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3개월 후, 윤선은 새로운 환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70대 할머니였는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다. 가족들이 정성껏 모신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하철에서 신문을 펼쳐보니 강 가족들과 건설그룹 관련 기사가 또 나와 있었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강민호와 강지혁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건설그룹 간부들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다. 강서연은 아버지의 진정한 건축 철학을 이어받겠다며
건축학과에 편입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녀는 종종 윤선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곤 했다. 버스에서 내려 주택가를 걸으며 윤선은 지난 3개월을 떠올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다. 하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단 한 번 박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도현 씨는 제게 단순히 환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어른이었고 존경할 만한 분이었죠.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는 것은 제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인터뷰 이후로 윤선에게는 간병 의뢰가 끊이지 않았다. 모두 그녀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믿고 맡기는 것이었다. 새 환자의 집에 도착하자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윤선 씨죠? 어머니가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밝으셨다. 치매 초기라고 하지만 대화도 잘 통했고 특히 옛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셨다. 윤선아, 내가 그 유명한 간병사구나. 신문에서 봤어. 유명하다니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용기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나도 젊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 너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의 말씀에 윤선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가 주무시는 시간, 윤선은 조용히 도연의 무덤을 찾았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나란히 잠들어 계셨다. 강 가족들이 두 분을 합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현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환자분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셔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묘비에 꽃을 올리며 윤선은 근황을 전했다. 강 가족분들은 모두 잘 지내고 계세요. 특히 수진 씨는 도현 씨를 닮아서 건축에 재능이 있나 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들이 살며시 움직였다.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진짜 행복해요. 도현 씨가 제게 맡겨주신 일을 해냈고 그 덕분에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거든요. 사실 윤선은 최근에 간병사 교육원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었다.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후배 간병사들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수락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후배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간병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무덤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선 씨? 돌아보니 강민호였다. 요즘 종종 아버지 무덤을 찾는다고 했었다. 민호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버지께 인사하러 오셨네요. 네, 가끔 와서 근황을 전해드려요. 민호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건축이 뭐였는지 공부하고 있어요. 돈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말이에요. 민호는 아버지의 초기 작품들을 다시 연구하고 있었다. 비리에 연루되기 전 도현이 그렸던 순수한 설계도들을 말이다.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건 가족들이 행복한 거였을 텐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돈과 명예만 쫓았죠.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다행이에요. 도현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도현과 그의 아내가 이제는 평안하기를,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빌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선은 박 기자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윤선 씨 덕분에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었어요. 혹시 다음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선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기회가 되면 꼭 함께 해요. 그날 밤 윤선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
새로운 환자분을 만나고 도현 씨께 인사도 드리고 민호 씨와도 좋은 대화를 나눴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 간병사였다. 하지만 도현 씨를 만나고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용기란 거창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도. 도현 씨,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앞으로도 도현 씨가 보여주신 것처럼 진실과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선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어디선가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윤선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 평안합니다. 윤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도현 씨. 감사한 건 저예요. 제게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셔서.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 진실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로 시작된 이야기가